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약해질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 사안을 지켜보면서 꼭 2008년도에 그 어떤 초반에 2007년도부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모기지 관련 기관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네. 뭐 갑작스러운 뭐 변동 사항이 그랬죠. 생긴다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전조가 아닌가? 다시 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금 돌아간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막 네. 8%, 10%씩 떨어졌는데 이게 일주일 뭐 10일 만에 이제 거의 회복을 했단 말이죠, 보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고 사람들은 일단 계속 추세로 그냥 연장해서 보자 네. 라는 흐름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니까 소비자 물가도 2.9.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아마 10월쯤 되면은 지금 4.3인데 한 4.5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최준용 박사님 보고 계십니까? 금리 부분에서. 다들 이제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망, 예. 희망이 너무 강력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금리를 왜 올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렸고 네. 과연 이제 이번에 이제 3% 안쪽으로 2%대로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서 네.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냐. 예. 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이거 인플레이션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실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안정화되는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금리를 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폭적으로 그렇게 낮춰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도 이제 큰 정치적 이제 이벤트가 곧 닥쳐온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아무리 미 연준이 뭐 독립적인 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소들까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시장과 시장 기대에 적당히 이제 부응을 해가면서 이제 예. 그 다음 포지션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뭐 소폭의 이제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월가에서는 0.5%포인트 기대해 보겠다. 네, 또 미 연준 안에서도 약간 좀 매파적인 분위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0.5%는 무리다. 무리다. 0.25%포인트는 뭐 한번 고민해 볼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인하와 0.25%포인트 인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냐, 네. 아니면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연준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난 25년,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연준은 시장의 후원자 같은 네. 역할을 이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렇다고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다급하게 0.5포인트를 내릴 만한 그 이유도 없는데 네. 시장이 그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끌려 들어갈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을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0.5%를 내렸다가 연말에 돼서 상황이 또 이상하게 변하면 다시 올릴 겁니까?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한 버퍼를 좀 확보를 해놓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서 0.25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단계를 다시 보자. 예.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입장일 것 같긴 한데 예. 시장 쪽의 압박은 상당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제는 네. 다 되지 않았냐. 좀. 예. 실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좀 연준의 정책의 명확성을 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들을 또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된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네.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실물 경기가 이제 정말 냉각되고 있다. 네. 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금리를 내리면 초반에는 잠시 반등을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 이 오히려 이제 팽배하면서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역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의 향방 이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S&P 500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상당 폭의 다우 지수도 그렇고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놓고 미국 경제의 인프라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사실상. 실업률도 4.3이지만 이게 뭐 자연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자연 실업률에 해당하는 수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그거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놓고 미 연준이 고민할 따름이지 미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네.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경착륙 이야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현지에서 뭐 지표 말고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 구하기가 조금 쉬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실물적 뭐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줄었으나 네. 뭐 예전 평균치 정도는 충분히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의 궤도로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급변동하던 시절에서 이제 정상의 궤도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낙관 섞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게 미국의 그 추가 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이면 명확하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2020년부터 4년 동안 지속됐던 뭔가 이상한 시기가 끝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만한 리스크가 과연 미국 경제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네. 일부 사실 여기는 상당히 좀 충격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과거에 이제 뭐 주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 이제 할 수 있고 특정 섹터의 이제 문제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소비가 이제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줄어들어서 네.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네. 아니면 또 그동안에 뜨거웠던 것만큼 또 급격하게 소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또 다른 여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요즘에 그 신용카드 이제 제대로 상환 못하는 비율이라든지 연체율이 놀라고. 그다음에 중고차 이제 할부로 장만했다가 네. 상환을 못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과연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에 보면 내년 경기가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달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미국 경제 안의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잘못된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엔캐리드가 한 70%는 해결이 됐다. 한쪽에서는 뭐 90% 해결이 됐다.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통계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윤현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미국 경제,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만 놓고도 아시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미국 자본시장도 출렁거렸고 환율마저 많이 일본 엔화가 160원대에서 140원대로 툭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전환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는 미국 경기 회복과 어떤 관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사실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환율이나 금리 뭐 해가지고 과거에 따른 과거보다는 훨씬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발생했던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대폭적인 하락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핑계거리, 논리적인 설명 이런 네. 거를 요구할 때 제일 합당한 이유로 간주됐을 뿐이지 네, 과연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이러한 금융 시장의 어떤 급변동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맞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후 약방문적으로 딱 맞춰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영향이 컸었다, 제일 큰 팩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팩터가 그렇게 크지 않았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네. 잘 넘어가다가 예. 왜 굳이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약해질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 사안을 지켜보면서 꼭 2008년도에 그 어떤 초반에 2007년도부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모기지 관련 기관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네. 뭐 갑작스러운 뭐 변동 사항이 그랬죠. 생긴다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전조가 아닌가? 다시 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금 돌아간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막 네. 8%, 10%씩 떨어졌는데 이게 그렇죠. 일주일 뭐 10일 만에 이제 거의 회복을 했단 말이죠. 보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고 사람들은 일단 계속 추세로 그냥 연장해서 보자라는 네. 흐름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은 좀 몸을 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이 변동성에서도 이번에 큰 기회를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다 나왔다라고 너무 쉽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만 먼저 한번 여쭤보면 미국 지금 GDP 대비해서 100%가 거의 다다른 네. 국가 부채가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뭐 이번 지난 분기에는 좀 재정 적자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미국 연준에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응책을 정책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국가 부채라는 건 정부가 이제 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균형 재정에 대해서 실제로 네.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네. 클린턴 시절에 짧았지만 그래도 균형 재정 그렇죠.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예.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여러 가지 9.11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 해서 누구도 이제는 정치인들 말에서만 균형 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예.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쓴 약을 먹겠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감세를 주장했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처럼 한번 감세를 했다가 다시 증세를 했다가 이런 사이클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네. 25년 가까이 이제 왔다는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이 좋았던 게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에 되게 강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 나갈 수 있었고 경기를 부양하는 이게 다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정말 한계 이제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뭐 더 이상 채권 발행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당연히 증세라든지 네. 지출 뭐 축소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현재 미국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누구도 지금 뭐 당장 11월 달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지금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변동에 따른 이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 미국 뭐 FRB 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그냥 자꾸 덮어놓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지 않았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미국은 상황이 더 좋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리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지금 작동을 이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혼자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뭔가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보면. 리스크가 더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미국 쪽에 예. 감춰진 게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를 이제 모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은 정말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카드를 써서 이제 뭔가 상황을 바뀌었는데 네. 그 다음 단계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정상으로 이제 네. 올리고 복귀를 이제 한다. 예. 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 막대한 이제 그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증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작 일본 정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라든지 별로 고민을 안 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일이 현실화됐을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에 대해서 되게 네. 다급해하면서 다시 무제한적으로 뭐 가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무제한적으로 양쪽 완화를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은 좋게 말하면 일관성이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한 번 추진하면 막 10년, 20년, 40년씩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효과를 잘 나는 분야, 뭐 에너지 네. 효율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되게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스탑 버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시경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고 결국 그 딜레마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어떻든 거시경제적으로 대외적 저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경기가 좋아져. 주가도 뛰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랑 좀 경기도 많이 좋아지는 네. 산업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정작 그 와중에 일본 국민들은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고 그다음에 임금이 못 쫓아가는 생활고 이런 거에 따른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따른 정치적인 압박이 결국 기시다 총리가 이제 연임을 포기하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스텝을 밟아서 다음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면서 네. 지금 그냥 흘러가는 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의 국채 발행의 절반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네. 앉았고, 예, 그다음에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미 재무성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 팔아치운 5천억 달러 규모의 재무성 채권을 대신 매입을 해서 들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달러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일본으로서는 우리도 밖으로 나가 있는 암호 물질이 상당히 많다. 엔케리 트레이드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달러 자산 표시 가치를 다 더하고 우리 국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또 더해서 이걸 순자산으로 만들면 네, 일본 경제는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숫자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게 순수하게 다 이렇게 합산을 할 때까지 상황이 기다려 줄 것인지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8년 외환위기가 아시아에서 났었지 네.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아 위기가 났을 때, 외환위기가 났을 때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도 아찔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홍콩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서 예. 금을 엄청나게 풀어제끼면서 결국 방어를 막아냈죠. 겨우 막아냈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판공승 총재 같은 경우도 보면 금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공상은행, 농업은행, 상공은행. 상공은행,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행. 예. 이런 은행 쪽에서 하는 걸 보면 달러의 매입, 달러의 저금은 인정을 하는데 받아주는데 네. 이거를 달러 이러면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중국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거든요. 느낍니다. 자본 통제를 매우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당연히 들어오는 거 생각했던 FDI가 지금 줄어드는 걸 그렇죠. 넘어서서 오히려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뭐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그러니까 세계 최대. 걱정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를 네.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계속 갈 수 그렇죠. 있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네. 거기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예. 생각해 보면 중국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실탄을 쌓아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자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소식들은 누가 소리 소문 없이 밖으로 안전하게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를 다투는 이제 그런 경연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딜레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늘리고 싶으면 환율을 좀 더 내려서 평가 전환을 좀 해가지고 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딱 내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더 무너지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렇죠. 이제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그나마 미국이 정책적 수단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를 그래도 운신의 폭이 좀 있는 편이고 네. 중국이나 이제 일본은 이제 운신의 폭이 지금 없는 이제 종속 변수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세계 경제 3대 강국의 지금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흐름을 보고 경기 지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놀고는 있지만 JP 모건이 늘 강조하듯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자.
거기에 비해서 일본과 중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잠시 글로벌 증시를 깜짝 놀라긴 했지만 우리는 뭐 이상이 없다. 엔화가 아시아의 지역적 기축통화로서의 안전자산은 확인이 된 것이다. 네.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문호 개방을 투자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자칫 잘못하면 상품 교환이 관세를 두들겨 맞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지금 포위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인민 전체가 그냥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네. 내부적인 질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의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유동성 부족을 메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중국 뭐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달러라는 이 체계, 또 그렇겠죠.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 상황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의 외교 노선이나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와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게 아니고 네. 미국이 주도하는 뭐 유럽이나 서방과 같이 하는 이거는 네. 너희들끼리 계속 하고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세력과 다른 질서, 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가진 집단을 뭔가 만들어서 음. 또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서 나름대로 가면 좋지 않겠냐. 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브릭스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제 그런 뭐 독자적인 통화, 그 뭐 베이스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고 네. 다들 움찔움찔 하다가 이제 또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는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거대한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적이 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 바꾸는데 중국은 하겠다고 하면 또 할 수는 이제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 이번 세 번째 임기 동안에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숙제는 아마 다음 누군가한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독립변수로서 미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네. 속에서 움츠려야 될 또는 가져가야 될 환율 정책, 금리 정책, 재정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경제를 먼저 이렇게 포커싱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환율 정책, 금리 정책, 재정 정책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우리 최 박사님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금리 같은 경우는 환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1,5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또 분위기는 또 많이 13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향성이라는 게 또 바뀌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좋아지는 게 뭐지? 뭐 우리가 뭐 그래 무역 흑자 좀 잘 나고 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이 환율 불황형 흑자인데 예.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는 환율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지난 한 2년 사이에 이제 강달러 때문에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는데 네. 그 고민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미국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계속 약세일 거야라고 네. 전제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는데 그 물밑에서의 어떤 흐름은 지금 또 한번 좀 바뀌고 있나라는 것들이 좀 요번에 최근에 환율로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원화 약세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예상치 않은 또 원화의 가치의 급변동, 네. 다시 1,200원대로 갑자기 또 이렇게 쏠림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겪어야 될 충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뭐 나선다고 해서 미세 조정 빼고 나면 환율 방향을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란 이 원화 환율은 되게 신기한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이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네. 원화처럼 지속적으로 점점 이 약세로 바뀌는 통화가 또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전문가들 눈에 보면 되게 효과적으로 환율 정책을 전개를 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볼륨을 네. 키워서
결국은 여기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정책을 세웠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언제까지 저희가 지금 이런 현재 제조업 위주의 수출 전략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려해봤을 때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게 1,300원대다, 1,400원대다, 1,200원대가 아니고 네.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 산업 구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봤을 때에 그럼 대한민국한테 적정 환율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선인가를 지금서부터는 좀 뭔가 고민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릴 수도 없고 당연히 이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훨씬 많습니다만 네.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내리기는 몹시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금리는 계속 금통이 열려봐야 계속 이제 홀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 예. 예. 문제는 재정이죠. 재정이 지금 이제 의외로 빵꾸가 이제 결손이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는 그래도 상장사들 전체적으로 장사를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내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회복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결손이 되게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어떻든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재정과 관련돼서 어디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나이브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쓸 상황은 너무나 많고 그렇죠.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가 느꼈지만 한 번 경기가 이런 식으로 변동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안정적인 세수라는 것은 환상이었구나 네. 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당 부분 줄일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국채 발행을 더 늘려서 뭔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세금 늘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국채 추가 발행도 별로 용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네.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리더격이니까 이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잡으면 이제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덩달아서 더해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향방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최준영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건 11월 달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상당히 네. 중요한 대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와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은 이런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건 대통령 8년을 거치면서 바뀐 미국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전에 미국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리고 지금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익숙한 미국과는 다른 길로 분명히 갈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나타나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다 비슷한 상황. 근데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경제 대국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는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과거의 인식, 과거의 판단을 추세를 연장해서 자꾸 판단을 하려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네. 그에 따른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국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의 경제적인 활력, 가능성, 잠재성들을 상당히 지금 위축시키면서 이걸 맞바꾸는 지금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이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논리와 문법 체계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즈니스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설정할 것인가도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도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하면 좋을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좀
잘라가면서 봐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중국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너무 일반론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마찬가지로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생각은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려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가면 비싸다. 저희 기성세대들은 일본은 비싼 나라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일본에 가보면 택시 요금 빼고 나면 뭐 그렇게 비싼 거 별로 없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제일 싼 거는 일본의 인건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때 있어서 저렴한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하지만 성실근면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과의 합작, 일본 인력과의 뭐 교류 네. 이런 것들을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겁고 힘든 상대라는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좀 가보면 네. 미국이라는 어떤 큰 흐름의 변동에 맞춰서 그냥 아시아 국가들이 다 흔들리는 것보다는 서로가 조금씩 묶여가면서 이렇게 안정을 좀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향한 관심의 일부를 우리 옆 나라에도 좀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